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도 무척 덥다고 하죠. 그런데 이 더운 만큼 가뭄도 더 심해진다고 하는데요. 지금 가뭄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뭔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온 국민들의 마음을 합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음이 모아지면 극복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니라 더 큰 하나라는 명제를 다시금 떠올려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도 남을 배려하고 타인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역지사지를 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요.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정치권이 높다 하되 출발 새아침 아래 메이로다. 나란 일을 논하는 선비들의 이야기 공간 출발 사랑방. 예, 한 주간 정치권 정리해보는 순서입니다. 출발 사랑방. 매주 금요일 함께하는 분들. 그래서 제가 참 이분들만 보면 매주 참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말씀을 거듭 드리는데요. 금요일이면 실감하게 만드는 분들이죠.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사자성어 오늘도 골라오셨죠? 김홍국 교수님부터. 이건 네. 나의 순입니다, 항상. 예. 그러니까 네. 제가 항상 제일 먼저 얘기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김홍국 교수님, 그 다음에 김우석 부소장님. 예, 이 순서. 네, 역시 장유유서. 아, 장유유서 네. 키 순서죠, 그거는. 예. 키도 있지만 나이도 역시 장유유서 아니겠습니까? 아, 농담이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예. 이번 주에 고른 것은 사실은 제가 고른 건 아니고요. 요즘 검색을 하다 보니까 나라가 어수선하다 보니까 네티즌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정치권이 우시 호행을 해야 되겠다. 제가 찾아보니까 지난 2월 3일에 우리 이 자리에서 제가 호시 우행을 얘기했습니다. 호랑이의 눈으로 정말 일을 뚜벅뚜벅 잘 처리해라. 이것이 결국 우리 정치에 대한 바람이다 그랬는데 요즘 정말 정치가 여권, 야권, 청와대 전부 어수선하고 인사청문회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소처럼 신중하게 모든 일을 잘 보고 마지막에 가서 호랑이처럼 정말 단호하게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소가 이렇게 신중해요? 뚜벅뚜벅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역시 대통령이라든가 정치 지도자의 리더십을 얘기할 때 첫 번째는 그 사회의 비전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인데요. 두 번째가 뭐냐면 결단력. 의사 과정에서 어떤 결단력을 보이느냐인데 일단은 신중하게 정말 판단하고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뭐 후보자들 보면 굉장히 뭐 이상한 분도 계시고 요즘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정말 신중하게 잘 골라서 국민들께 선을 보이고 그런 분들을 가지고 단호하게 일을 해야 된다. 야당도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전국 판단을 하고 무조건 반대만 하기보다는 또 반대할 건 반대하고 협력할 건 협력하면서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필요한 것은 우시호행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네티즌들이 지금 그 얘기를 서로 SNS를 통해서 주고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자신이 없으신가 봐. 자꾸 네티즌이 어떻게 하고. 아닙니다. 요즘 그런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어제 검색을 하다가 예. 그런 얘기들이 여러 군데 예. 나와 있길래 제가 골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우석 부소장님. 저는 노자를 기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자. 네. 네. 노자가 이게 참 훌륭한 분이죠. 제왕의 학 아니겠습니까? 노자는? 예. 아, 그렇죠. 예. 육아야 뭐. 라오츠. 예. 육아야 그 관료의 학이라고 하면 노자는 제왕의 학인데, 천도호환입니다. 이게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생소한 게 아니라 처음 들어요. 예. 천도, 하늘 뜻 아닙니까? 아, 하늘의 도. 예, 예. 아하. 호환, 조로의 갚을 환자. 천도는 가품을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노자가 하신 말씀인데 천하의 무력을 앞세우지 않으니 무력은 그 대가를 치르게 마련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국정도 좀 너무 힘으로 서로 대치 국면으로 해가지고 밀어붙이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꼭 가품이 있다. 그래서 요새 뭐 인사청문회 보면은 부메랑 얘기가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너무 드라이브를 걸면은 결국은 가품을 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돌아보고 조심하고 역지사지하고 배려하고 양보해서 협치를 이루는 게 도의 원류로 가는 그런 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골라봤습니다. 예.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현 정치권 보면서 하고 싶으신 말, 또 정치권을 보면서 생각나시는 사자성어, 의견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샵 0945,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얘기부터 시작하죠.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임명 강행지를 밝혔는데요. 자, 김원국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17일까지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에 대해서 재송부를 요청을 했습니다. 17일까지 만일의 경우 재송부가 오지 않는다면 18일에는 결단을 하겠다. 그런 뉘앙스로 읽히는데요.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으로서는 첫 시정연설 추경 관련해서 또 뭐 상임위원장단과 만나기도 하고 야당 당사를 방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야당과 같이 얘기를 듣고 협력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면서 탈원이 소통의 행보를 했었는데 이번 인사청문회 사실은 인수위도 없이 출범했기 때문에 초기에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고 일을 하게 해달라 요청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의 입장이 사실은 상당히 단호했지 않습니까? 특히 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국회를 보이콧하는 그런 안까지 내놓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는 일을 하긴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말까지 해서 최소한도 특히 한미정상회담이라든가 G20 정상회의 등에서 우리 외교의 현안들이 굉장히 중요한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경화 후보자와 함께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강행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은 또 다른 후폭풍, 다시 말해서 국회에서 뭐 추경안 심사라든가 또는 뭐 개혁 관련 법안들이라든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의 반발이 뭐 눈에 보듯 훤하기 때문에 결국은 상당 기간 대치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전국이 좀 새로운 어려운 국면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예, 김우석 부소장님. 국민의 뜻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민주주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뜻을 여론조사로 볼 거냐, 그건 직접민주주의와 가까운 거고 선출된 그 임기 대의민주주의죠. 네네. 지금 말씀하신 거. 지금 국민을 직접 뽑은 사람들을 보겠다. 그거는 뭐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을 뽑은 유권자들 그리고 국회 같은 경우에는 국회를 뽑은 유권자들을 보면서 정치를 한다.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뭐 다 일리가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 뜻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자칫 뭐 이게 그 해석에 따라서는 소통의 행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쪽에서 보기에는 보여주기식 행보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보내는 쪽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역시 향후에 이 결과를 보고서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역시 그 대통령께서는 협치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 뜻을 얘기하면서 법적 권한을 얘기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협치를 포기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요. 야당에서도 그래서 이게 선전포고냐라고 발끈을 하는데 그런 일을 피해야 하는 것들은 결국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가야 하느냐 좀 그 편법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타협책들이 없었느냐라고 하는 아쉬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그 대통령이 얘기했던 협치, 국민의 뜻인 협치 이런 부분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뜻을 자꾸 묻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 뽑아놓은 정부와 국회가 일정 정도 계속 대화를 하면서 그 안에서 뭐 타협안을 도출해 가지고 뭐 방향을 찾아 나가는 이런 것들을 국민들은 보고 싶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사실 이게 정당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동차의 범퍼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라는 어떤 이 정치적 권력의 이 최정점과 그리고 시민사회라는 이거 사이에 정당이 존재해서
이 범퍼 역할을 이제 하는데 지금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주 높고 이게 잘 돌아가게 되면 뭐 범퍼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만일 지지율이 조금 조정을 받고 나중에 이제 지지율이 좀 낮아지게 된다면 그때는 이게 부딪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때는 범퍼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범퍼가 필요할 때 달고 필요 없으면 떼고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을 어떤 식으로든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각도 사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정치의 범퍼론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네. 왜냐하면 정치가 한 방향으로 가거나 또는 서로 부딪힘 갈등이 있을 때 해결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정치가 되고요. 그것은 그렇죠. 최우선 순위는 국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행복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정치가 교착 상태에 지금 놓여 있다. 근데 저는 이 문제는 사실은 청와대나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마크 노력도 필요하고요. 또 야당도 여당이 대승적으로 좀 지금 그리고 잘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여당 네. 그런 측면에서 여당의 역할은 좀 아쉽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연일 강경론을 펴고 있는데요. 마크에서라도 야당을 좀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고 예. 청와대에 대해서도 그런 예. 타협책들을 계속 제시를 해야 되고요. 예. 야당도 저는 좀 대승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있다. 정부가 지금 출범도 하지 못하고 사실은 그런 비상 상황에서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사실 어려웠던 상황에서 출범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여지는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치킨 게임을 하는 양상이에요. 범퍼론 얘기를 하셨는데 역시 이게 치킨 게임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범퍼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게 양쪽에서 마주보면서 달려가지고 충돌을 하면 피해를 보는 거는 주변에 있던 국민이고 그 차 자체가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냐라는 지혜를 모아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야당도 이걸 명분을 가지고 후퇴를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명분을 주는 입장에서는 결국 전국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와 여당, 특히 대통령, 임명권자의 대통령인데 그쪽에서 지금 말로만 하고 아직은 네. 진짜 구체적인 타협책을 내놓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정면 돌파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국면을 돌파하기는 쉽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역대 정부에서도 항상 인사 문제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몇 명은 낙마를 했어요, 항상.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역대 정부보다도 사실 물고 나오는 그 의혹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명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국정 운영을 하는데 합리적인 방법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고요. 이 대응 방식 이런 부분들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실 길게 봐서 전국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야당에게 보여주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야당에서 향후의 추경이나 인사청문회 이어지는 인사청문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파트너를 판단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얘기죠. 자, 지금 김 부소장님도 이제 그런 말씀하시고 김 교수님도 이제 대승적 결단 이런 말씀하셨는데 자, 대승적 결단.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요. 오늘 오전 11시에 기자회견 한다고 그러죠. 예? 근데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이 참 그래요. 예? 만만치 않네요. 몰래 결혼 신고를 했다는 게 결국 도장을 위조했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 저는 그 사건 취재를 하던 사회부 기자 시절에 네,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을 사실은 접하긴 했습니다. 과거에 이 남녀 관계를 지금처럼 어떤 개인의 의사가 존중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혼인 신고를 해놓으면은 따라올 것이다. 과거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지만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사건 취재를 하셨으니까 그렇지 제 주위에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서울대 법대에서 존경받는 그런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셨고 또 인권위원장까지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그런 결혼 신고를 몰래 했다. 그래서 나중에 법원에 의해서 판결에서 무효가 됐다는 그런 벌써 수십 년 전의 얘기인데요. 젊은 시절의 칙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얼마나 그런 굉장히 과감한 성격이 아니고서는 사실은 실행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번에 저서에 나왔던 성인식 문제 논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니까 그동안 참 존경받았던 학자의 모습에서 뭔가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오늘 기자회견 내용이라든가 또는 이제 청문회가 이루어진다면 청문회에서 과연 어떻게 답할지 저 상당히 궁금하고 의아해하는 상황입니다. 예, 김우석 부소장님. 사실 말초에는
좌익 우익 없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안타깝죠. 사실 이게 대표적으로 그 처음에 언론에 비치기는 굉장히 그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는 분이 그냥 백팩 메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들이 참 신선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계속 요새 근데 다 백팩 메고 다니더라고요. 예? 저희도 메고 다닙니다. 예, 맞습니다. 나도 하나 사야겠어 오늘 지금. 네. 아니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요새 보면은 너무 가벼운 거 아니냐라고 하는 여론들이 많은 거예요. 계속 연이어 나오는 그 의혹들 때문에. 그래서 긍정적인 것들이 어떻게 갑자기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생각하고 사실 이런 것들을 현 정부에서 굉장히 잘 보고 배워야 한다. 소탈하고 소통을 잘하는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자칫 그 뒤에 구체적인 액션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들이 또 싫어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심각하게 고려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시민단체나 여성단체들이 아직도 뭐 특별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좀 허약한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의당이나 뭐 문펜까지도 상당히 뭐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여성단체가 아직도 그냥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서 우리 사회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과연 얼마나 건강한가. 정부가 시민사회 NGO 중심으로 조각이 됐다고 해가지고 시민사회가 그 역할을 다 잊은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결혼할 때요. 저도 처갓집에서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게 반대를 하는데 당사자들끼리 좋아하잖아요. 그럼 같이 도망을 가거나 같이 뭐를 하거나 같이 해요 이게. 예? 당사자들끼리 좋아하면 물론 지금 우리 와이프지만 지금은 같이 뭐로 하는데 우리 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도장을 위조했단 말이에요. 이건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여성이 싫어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까지 간 거 아니에요. 법원까지. 그렇죠. 법원에서 결국 이제 소송을 내고 무효 결정이 내린 거.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가 그 좋아했으면 그 위조가 안 되죠. 그냥 같이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또 저도 좀 참 좀 그렇더라고요. 저 상대에 대한 존중이 사실은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거가 문제라는 거예요. 위조도 물론 문제죠. 그렇죠. 위조는 당연히 문제고. 지금은 아마 법적으로 굉장히 강한 처벌을 받고 있는 만일의 경우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아마 많은 강한 처벌을 받을 텐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법원에 이제 뭐 판결을 구하고 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김 소장님께서 시민사회단체가 왜 나서지 않느냐라고 하셨는데 시민사회단체는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거나 계도하는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사회 이슈에 대해서 어젠다를 만들고 비판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나오겠죠. 우리 사회가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열려 있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네. 열심히 사회 어젠다를 만들고 또 비판한 일과 또는 어떤 때는 잘한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같이 호응하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뭐 시민사회단체가 왜 나서지 않느냐 또 여성단체는 왜 침묵하느냐 그런 얘기는 그보다는 스스로 아마 그런 이슈를 아마 필요하다면 만들고 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뭐 그건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반응이 나오겠죠. 근데 네. 또 한 분, 또 두 분이 계신데 이 시간 관계에서 한 분만 하죠.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분도 만만치가 않아요. 음주운전에다가 불법 사회이사 겸직에다가 임금 체불 의혹에다가 한 가지 더. 본인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나오는 증언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주주 구조라고 그러죠. 네. 지배 구조. 그걸 보면은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하는데 나서는 분은 따로 있는 거고 지금 조 원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몇 프로 차이가 안 나지만 어찌됐든 2대 주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습 임금을 체불 의혹에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결국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할 위치에 있는 분이 자기의 사업에 있어서는 임금 체불을 뭐 상습적으로 했다 이렇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자체로서 명분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음주운전 부분은 미국에서 얘기를 자꾸 하지만 지난 정부 때나 그 전 정부 때도 청와대에 누가 당연히 들어가야 할 사람인데 못 들어갔다 하면 대부분 음주운전 문제가 걸려서예요. 그러면 음주운전 자체는
5대 범위에 들어가지도 않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는 당연한 걸로 돼 있는데 5대 원칙은 알겠습니다. 물론이고 그 이상으로 지금 나와 있다는 게 문제죠. 예. 저도 걱정입니다. 우리 사회 특히 학계 교수분들의 인식이라든가 또는 행위가 스스로를 과연 제대로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고 있는가. 굉장히 좋은 교수님들도 많은데 또 여러 가지 이런 의혹들이 나온 거 보면서 우리 학계가 과연 제대로 우리 사회의 눈높이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좀 걱정도 되고요. 그러나 아직 이 학계에는 괜찮은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많은 분들을 뵀는데 왜 인사청문회에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지 참 답답하고요. 대신에 여기 나오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왜냐하면 아직은 이제 대부분 다 의혹이고요. 만일 경우 뭐 법적으로 처벌을 받았다 이것은 뭐 명백한 사실일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아마 청문위원과 국민들이 하실 텐데 의혹은 아직까지는 규명이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김원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서장 두 분과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예, 금요일 출근 시간 마무리될 시간이죠. 8시 40분 20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이 다가왔고 이제는 슬슬 마음이 가벼워지는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 비교적 가벼운 출발이었습니다. 출근길 밀리긴 했지만 다소 헐렁한 구간이 좀 많았는데 지금도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비교적 양호해서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만 밀립니다. 전반적으로 내부순환도도 양방향으로 큰 정체 없이 통과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 북부간선도로에서는 고장차가 서게 되면서 좀 밀리기 시작하는데요. 월릉분기점 에서 하월곡 사이 2차로에 고장차 때문에 그 여파로 밀립니다. 끝으로 경부고속도로가 서울 쪽으로 수원 나들목 부근 2, 3차로의 사고 때문에 부근 어렵습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위기의 한국 경제. 하지만 해법은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는 코너 출발 새 아침 경제 빅 이슈.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 매주 금요일 날 여러분과 만나는 순서죠. 그리고 솔직히 MC를 떠나서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청취자를 입장에서는 제가 제일 기다려지는 코너가 사실 이겁니다. 배울 게 많거든요. 자, 오늘도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미국이 다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네. 지금 금리가 똑같아요. 그죠?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예, 같아졌습니다. 예. 그 미국 실업률이 4.3%입니다. 16년 만에 최저치인데요. 이건 이제 바탕으로 해서 미국이 어제 또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3월에 금리를 올렸었는데요. 이번에 또 올려서 금리가 1.0%에서 1.25%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1.25%와 같은 수준이 된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하반기에 금리를 다시 한번 올릴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금리하고 미국 금리가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근데 특히 이번에 미국 금리 인상에서 이제 그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그 앞으로 연방준비제도는 자산 규모를 줄이겠다 이런 어떤 방침을 내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양적 완화를 걷어들이겠다. 양적 축소를 하겠다는 거죠. 예. 돈 걷어들인다 이거죠. 맞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인데 그 연방준비제도가 갖고 있는 증권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채라든가 또는 뭐 MBS 그런 증권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팔겠다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증권을 팔면은 그 대금을 중앙은행이 받아들이니까 시중의 통화가 환수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동안 이제 풀린 돈이 많은데 그것을 이제 걷어들이겠다는 것이죠. 그 규모가 4조 5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 정책과 통화 환수 정책은 과거와는 격이 다른 그런 어떤 긴축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로서는 걱정이 자본 유출이죠. 이번에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달러가 약보합세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에는 큰 동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금리가 역전되고 이제 통화 환수가 본격화될 경우에 달러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본 유출이 이제 본격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그러면은 이제 금융시장과 경제가 상당히 큰 혼란을 겪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경제 상황이 개선되면 통화 정책을 조정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금리를 올리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한국은행은 6년 전인 2011년 6월에 기준금리를 3%에서 3.25% 한 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경기가 계속 침체하니까 금리를 내려서 사상 최저 수준인 1.25%까지 낮춘 겁니다. 그러다 이번에 이제 올리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힌 건데요. 이번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제기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두 번째는 금리가 싸니까 가계부채가 늘고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니까 자본 유출이 생길 수 있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 가계부채, 자본 유출 세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경제 위기를 막아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금리 인상을 시사한 것인데요. 경제 상황으로 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떤 조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언제 물릴 거라고 보십니까? 아마 한국은행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금리 인상을 늦추려고 할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금리를 벼랑간 올리면은 이제 모처럼 살아나고 있는 경제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수출이 좀 반등하면서 경제가 좀 호전할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한국은행이 금리 올린다. 경기 다시 주저앉힌다. 이쯤 되면 청년 실업이라든가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부실기업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다 악화되면서 경제가 정말 위기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국은행으로서는 이제 금리 인상을 가급적이면 늦출 이제 가능성이 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미국 금리 인상이 이제 계속 이렇게 진행될 경우에 결국 계속 늦출 수만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가장 큰 변수로 등장한 것이 미국 금리 인상 정책이다. 그래서 한국은행으로서는 어쨌든 그간에 늦추겠는데 지금 미국은 어쨌든 하반기에 금리를 다시 한번 인상하면 이제 금리 역전 현상이 본격화되고 자본 유출이 이제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니까 아마 하반기 그리고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금리 인상을 아마 시행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총장님, 지금 내년 초라면 미국은 한 번 더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금리가 역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럼 많이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년 초면. 그러니까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일단 직금리 금리가 같은 수준인데 네. 미국이 이제 3개월 후에 또 올릴 텐데. 그러니까 전에 사전적으로 예. 올려서 선제적인 어떤 이제 대응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 금리 진짜 올리나 보자. 그런 다음에 올린 다음에 우리는 그럼 더 많이 올리자. 이럴 수도 있는데. 더 많이 올리면 충격이 크지 않나요? 크죠. 그러니까 아마 좀 고통스럽더라도 선제적으로 금리 정책을 펴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더 많이 올리면 충격이 크다. 그 충격은 주로 어디 가냐면 지금 사실 금리 문제의 제일 이 약한 고리가 가계부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정말 발등에 불이 가계부채인데요. 지금 현재 가계부채 규모가 1,360조 원 정도입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이 가계부채가 역시 이제 작년과 이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지난 5월까지 늘어난 가계부채만 해도 32조 5천억 원이나 됩니다. 중요한 것이 지금 빚을 쓴 사람들이 이것을 갚을 수 있겠느냐 이것인데요. 소득이 있어야 빚을 갚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계부채가 가처분 소득의 지금 1.53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환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금리가 오르면은 정말 빚 갚지 못하고 가계 연쇄 부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이자 늘어나는 것이 10조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이번에 추경 11조 원 가지고 지금 논란이 많은데요. 금리 1%포인트만 올라도 매년 이제 추경 규모의 이런 어떤 금리 부담이 있다는 건데 상당히 큰 부담이라고 봐야 되죠.
근데 이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저소득층과 실업자들 부채인데 이 사람들이 쓰는 부채는 생활비라든가 주거비라든가 학원비 같은 생계형 부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고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금리를 올린다. 그럼 이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부도가 나고 가게가 파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어떻든 간에 이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 가계부채 대책 빨리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추가해서 또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기업들도 문제인데 지금 전체 기업 중에서 15%가 이자 영업이익을 벌어도 이자도 못 갚는 좀비 기업이라는 건데 금리 오르면은 이제 이런 어떤 부실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계부채 이제 대책도 내놔야 되지만은 기업들의 이제 구조조정도 빨리 특히 추진을 해야지 벼랑간 금리를 올린다 아무 대비 없이 금리가 오른다 이렇게 되면은 좀 경제에 큰 타격이 올 수가 있죠. 증권 시장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렇죠? 증권 시장은 금리 인상이 악재입니다. 우선 뭐 금리가 오르면은 근본적으로 기업들 금융 비용 증가하고 투자가 위축이 되죠. 그리고 이제 소비도 잘 안 되니까 경기 자체도 침체하고요. 그래서 금리 오르면 당연히 증권 시장은 이제 조정을 받는 것이 이제 현실인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외국 자본이 많습니다. 그래서 증권 시장의 시가 총액 기준으로 외국 자본이 30% 정도 되는데요. 미국에서 금리 올린다. 이렇게 되면은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외국 자본은 한 번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증권 시장에 이제 붕괴 위험까지 이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권 시장이 모처럼 화랑세를 보이면서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주저앉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증권 시장으로서도 지금 불안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또 하나 아까 그 증권도 그렇습니다만 이 가계부채 문제 얘기할 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부동산 거품 꺼질 가능성도 있죠.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 예, 있습니다. 지금 뭐 최근 부동산 시장이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부도 이거 안 되겠다 해서 투기를 단속하자. 그래서 DTI나 LTV 조정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금리가 오른다. 이렇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은 정말 서리를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부동산 시장은 이제 가격이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 거품이 꺼지는 것이 더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거품이 꺼지면은 부동산 거래도 안 되고 팔아도 제값도 못 갚고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이 대거 부도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경제 자체가 부도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위험이 오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갭 투자라는 갭 투자요. 그게 뭐냐면요. 그 아파트를 살 때 전세를 끼고 사고 나머지 돈만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돈도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전세값이 비싸고 그다음에 부동산 값이 오르니까 이 갭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 부동산 시장에 지금 당락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그 전세값도 건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은행 빚도 못 갚으면서 부동산 시장 그 경제가 대혼란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자칫하면 이것이 우리가 치료가 될 수 있다. 이러면서 보면은 부동산 시장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금리 인상에 앞서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연장시키는 그런 정책이 아마 상당히 지금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정부의 추경 편성 지금 추경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 편성 효과가 떨어져 가지고 이게 또 정부 정책하고 엇박자가 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게 참 걱정인데요.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경제를 살리겠다, 일자리를 만들겠다 해서 추경경정 예산 11조 2천억 원 편성해서 지금 국회에 넘겨 있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한다 이렇게 나오면은 경제정책의 엇박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경 편성해서 경제를 살리겠다, 일자리를 만들겠다 했는데 한국은행 금리 올리면은 투자 위축되고 소비 위축되고 경제가 더 가라앉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엇박자가 나면은 이제 큰일 난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경제정책은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은 가급적인 이제 늦추면서 추경 효과를 방해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정부와 한국은행이 정책 공조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경을 정말 편성해서 추진한다면 빨리 하고 그 효과를 봐가면서 금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면서 결국 추경 효과도 제대로 발휘하고 금리 인상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를 한국은행과
정부가 같이 발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금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그래서 주말 정말 잘 휴식하는 그런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월요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